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인 순서죠. 경제 고수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네요.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미국 주식, 비트코인 등이 떠오르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될까? 아니면 부동산 이외에 다른 투자로 갈아타야 할까?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유튜브 부익남TV의 정태익 대표님, 유튜브 채부심의 최상욱 대표님 두 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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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상욱 대표님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던 2013년에 부동산 대세 상승의 시작을 정확히 맞춘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같이 미래 시장 흐름을 예측하신 겁니까? 저는 바닥은 잘 잡았던 것 같은데요. 고점을 잘 못 잡는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뭐라도 하나 그래도 잘 잡으시는 네, 그래서 게. 일단 바닥은 잘 잡는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은 확실히 잘 잡는다. 네. 어느 정도 맞추셔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이룩하신 게 어느 정도 있는지. 얼마 벌었냐 물어보시는 건가요? 예, 재산 규모를 직접적인데? 정확히 밝혀주시기 네, 바랍니다. 갑자기요? 국세청인가요 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12, 13년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네. 그리고 막 일본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일본 된다, 뭐 10년, 15년 대폭락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네. 근데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고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막 이런 유명한 격언을 할 때였어가지고 네. 이런 거시경제 정책이랑 부동산 공급 조절 정책을 하면은 부동산 바닥이 올 것 같다는 레포트를 그때 되게 꾸준히 냈습니다. 증시에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좀 잡았다는 인지도가 좀 쌓였던 것 같고요. 근데 거꾸로 20년 코로나 때는 유동성 풀리면서 시장이 랠리를 했는데 당시 저는 뭐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장 가격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 하락설을 좀 설파하면서 네. 고점을 못 잡은 이제 그런 캐릭터가 되었죠. 부익남님은 부동산으로 자수성가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구독자 150만 명에 육박하는 부익남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부동산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얼만큼 성공하셨는지 재산 규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밝히고 다음에 또 밝히시는 걸로.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 게 어찌 보면 되게 운대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방금 이제 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2010년, 13년 뭐 이때 그 금융위기 시절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제2의 IMF 왔다 이런 시절이었는데 저는 그때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남들이 정말 막 겁에 질려가지고 네. 공포감이 막 극에 달할 때 뛰어드셨군요. 왜냐면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사례를 들어드리면 그때 네. 얼마나 공포감이 심했냐면은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지방에 아파트 투자하는데 아파트 한 20평대 아파트가 5,300만 원이었어요. 그때 막 지방에. 아무리 지방이어도. 전세가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샀냐면 저한테 파신 할아버지가 한 70대 후반 정도 되신 할아버지였는데 네. 혹시나 이 젊은 친구가 안 사줄까 봐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집을 팔고 싶으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살짝 한 30초 고민했거든요. 네. 150만 원을 또 깎아주신 거예요. 그 뒤로 전세가 폭등하기 시작하는데 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공포감에 빠지니까 다 전세로 가는 거예요. 집을 네, 팔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집은 싸지고 전세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집값을 밖에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매가를 같이 밀어 올리면서 그때 한 3년 동안 5천만 원짜리 1억 4천까지 갑니다. 3년, 4년 만에. 엄청난 폭등이 왔었거든요. 그걸 예측을 하신 겁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예측한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뭔가 이거 월세 받고 하면은 뭐 나쁘지 않겠다 정도로 시작을 했던 게 또 운이 좋게 또 그렇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반복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한 100개 있으시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차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부동산 고수 두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재테크 그래도 부동산이냐 아니면 다른 투자로 환승이냐? 부동산 대 환승, 환승 대 부동산. 하나, 둘, 셋. 부동산. 환승. 뭐라고 하신 거죠? 네. 잘 못 들었어요. 부동산이라고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네. 일단은 간증을 하나 해주셨기 때문에 네. 믿음이 확 갑니다. 약간 의자를 이쪽으로 잠깐 네, 이쪽으로 살짝만 옮기도록 조금만 더 오셔도 될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살짝만. 자, 최상욱 대표님은 환승을 선택해 주셨고요. 네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본인께서는 환승을 하셨습니까? 그럼요. 저는 2013에서 2020년까지 부동산이 강세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저도 뭐 자가주택을 포함해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20년부터는 이제 서학개미로 환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 20년 하반기 때 심지어 거주하고 있는 집도 처분을 다 했고 아, 매각을 하셨군요. 네, 다 처분을 하고 그리고 네. 이게 서울 사람들의 소득으로 더 이상 감당 불가한 수준으로 너무 높아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처분을 했고 그러니까 뭘로 환승하셨습니까? 주식으로요. 아, 주식으로.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이랑 이런 이제 주식으로 좀 환승을 했고요. 부동산은 어깨 이상으로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머리 꼭대기까지 수익을 내 가지고 엑시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에 거기서 이제 환승을 했죠. 환승하고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20년, 21년에 코로나 상승기 때 시장이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평생 20년 사회생활을 했지만은 20년 사회생활 한 돈보다는 더 많이 벌었어요. 투자 수익으로.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사회생활을 하신 20년보다 네, 돈을 더 많이 버셨다고요? 그렇죠. 요 짧은 기간에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지금은 다 지났지만은 22년 하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20년, 21년에는 심지어 한국 증시조차도 코스피조차도 3,000포인트를 넘었던 때였고. 네네. 네, 그랬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굉장한 성과가 좋았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는 이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좀 환승을 해라. 내가 어깨인 건 알겠지만은 머리에 파는 거 불가능하고 발목에 샀으면 어깨 팔고 환승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환율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네, 그렇죠. 압도적으로 나를 네. 봐라, 나를 따르라.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까지는 아니십니까? 네, 전 투자는 파라리 운인 것 같은데. 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부동산이 과거에 좋았던 거 맞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은 네. 팔고 싶어 할 때 다 팔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를 생각하면은 좀 팔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특히 환율을 또 생각하면은 네. 이제 그렇게 해외 투자를 조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기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네. 부익남님께서는 그래도 부동산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돌고는 있거든요. 예, 부동산 시장이 붕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 환승하신 것 같은데 약간 질문 자체가 벌써 지금 지금 의자 이쪽으로 부동산에 좀 대한 간거 못 의혹이 확 느끼셨습니까? 떨어지신 게 예. 의자 약간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어깨가 막 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반론 아닌 반론을 하자면은 네네네네. 부동산 시장이 모두가 다 올라간다라는 거는 저도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무조건 다 무너지고 붕괴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 뭐 팔고 만약에 뭐 다른 데로 간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네. 이 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필수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숙을 하거나 텐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면 어딘가에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집을 팔고 어딘가 남의 집에서 빌려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필연적으로 다주택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기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한테 집을 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의 전제는 다른 사람들은 집을 막 사주는데 나는 집을 팔아가지고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시장이 오기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정말 망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과연 다주택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을까요? 계속 집이 망한다는 게 모두가 다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더 안 좋은 집들을 팔아서 다시 또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로 계속 합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집을 팔아서 난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대체 투자를 한다면 난 어디 가서 사냐 이거예요. 어디 가서 사냐. 네. 그래서 보통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네. 전세나 월세 같은 것들이 급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는 수준으로 전월세를 받지 않으면 네. 다주택을 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뭐 방향은 뭐 나쁘진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냐? 어차피 한 채는 필요한 거 아니냐? 결국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그럴 거라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거 한 채를 사놓고 여윳돈 가지고 대체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대체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일단 부동산으로 시작을 하고 네. 부동산을 메인에 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잔챙이로 곁다리로 이렇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뭐 같습니다. 그런 단어는 제가 쓴 건 아니니까요. 최상석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아, 잔챙이 저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탈부동산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까? 되게 다른 부분인데 네.
소위 2010년대 부동산 시장은 모두가 해피했던 대세 상승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타이밍만 좋았다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 성과가 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너무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20년, 30년 후에는 진짜 경제 사이즈가 줄어들겠다 이런 걱정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피크아웃이라든 막 초저출산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올라갈 부동산이 뭘까라는 그런 생각에 지금 미리 너무 선행해서 움직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서울 쏠림이라든가 네. 지방을 소멸하겠다고 막 생각을 하면서 가격 양극화가 너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라가는 부동산이 없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부동산이 올라가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한 수준이 된 것 같고요. 너무 쏠림이 너무 심하긴 예. 하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만든 거는 결국 한국 전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네. 이 무대에 끼게 되면은 그러면 너도 정말 초비싼 그런 부동산을 사는 랠리에 끼든가 아니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상급지만 점점 더 뾰족해지는 그런 마켓에서 모두가 행복해지기 되게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주거비가 그렇지 않은 부동산은 싸졌으니까 여기를 이제 임차로 살든 아니면 여기서 자가를 마련하든 이렇게 하고 투자는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최 대표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먹을 사람이 많이 없다. 어차피 거기에 못 낄 거면 다른 거 하자. 환승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실익이 높은 투자를 하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 강남 3구라든지 뭐 용산처럼 네. 뭔가 집값이 계속 상승 기류를 많이 타고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하는데 집값 자체가 비싸고 벽이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한 5천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투자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대체 투자가 더 시작할 때는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나 뭐 가상화폐 쪽이 아무래도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저는 그 대체에서 해외 주식을 좀 하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저희가 4년 전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1,400원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네. 뭐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은 2010년대에 N달러가 80엔이었는데 지금 한 150엔 하거든요. 그러니까 N화 가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화도 달러 표시로 하면은 이제 한 30% 이제 절하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출산율이 안 좋아지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은 당장 2, 3년은 모르겠지만은 한 10년, 15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1,450원이면 300원을 빼면은 1,150원이고 네. 300원을 더하면은 1,750원이잖아요. 그럼 1,150원이 가까울 것 같냐? 1,750원이 가까울 것 같냐? 결국 달러로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을 좀 그러니까 다 가지 말고 해외 자산 비중을 좀 갖고 가는 것이 전반적인 자산 배분 밸런스에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대체이고 또 정택 대표 말에 공감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자기 조강지처럼 같이 살고 있는 집을 다 팔고 저처럼 이제 네. 다 팔고 막 주식하고 이런 소위 선을 넘는 그런 투자까지는 무리해서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때 살고 계신 집을. 자가로 살다가 전세를 들어가서 그 매각 자금을 주식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때 20년, 21년에 전세도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도 50. 같이 올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와이프를 설득해서 그 주택 판 돈을 가지고 내가 주식을 할게 해서 그거를 어쨌든 합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잘 됐는데 비슷한 시기에 안 되신 분도 많다 보니까 이거를 막 종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지금은 안 들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찌했나 싶은 생각이 드시는군요. 네, 그냥 약간 너무 무리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고 결과적으로 되게 다 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네. 아까 정택 대표가 그 말한 거잖아요. 필수제라는 게. 그래서 네. 필수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투자적인 부분은 이제 대체 투자하시면서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시작하면서 뭐 매각, 매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처분이라고 하셨어요. 왜 처분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성공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토허제 해제되자마자 집값이 뛰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집값이 막 들쭉날쭉했죠. 아직 상승 여력이 좀 있긴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네. 특정 지역에 몰려서 좀 더 그 기대감이 높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도 뭐 최 대표님이 말하는 어떤 뭐 인구 감소에 의한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어떤 우리 경제 규모의 어떤 축소 이런 것들이 안 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 실무적으로 좀 접근하는 거에 좀 관점 차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 인구 감소로 인한 어떤 경제 규모가 막 붕괴되고 하는 것들이 당장 뭐 3, 4년 안에 온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다 팔아라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근데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남았다면 그리고 그게 지금 감정적으로는 좀 공포감이 있지만 실제 통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깨냐 아니면 뭐 지금 가슴 정도냐 아니면 배꼽이냐의 어떤 차이라고 보면 저는 조금은 더 가지고 가다가 그때 팔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이 80%가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금융자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돈들이 많지 않고요. 특히 이제 주식 쪽도 되게 적어요. 대부분 예금이나 보험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온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실제 집값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부양책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마냥 붕괴가 되는 거를 사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정부도 손을 쓰니까요. 네, 이게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기감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 해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조금 더 이게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체 투자를 해서 성공하냐의 문제예요. 네. 혁수님 혹시 주식 투자하세요? 잠깐 끊고 갈까요? 제가 100명한테 물어보면요. 네네네네. 대부분 한 95명은 이런 이제 왜 100명한테 물어보세요? 저 하나만 물어봐도 충분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 이게 다른 대체 투자가 좋아요. 그리고 최 대표님은 전문가시잖아요. 애널리스트도 하셨고 하기 네. 때문에 그 인간의 감정을 이겨내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사실 본업도 바쁘고 한데 네. 주가가 막 빠지잖아요. 8시 55분에 직장인분들 다 화장실 가시죠. 아닙니까? 다 가세요. 그래서 9시 5분에 오세요. 그날 하루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막 팔고 막 오신단 말이죠. 그때 많이 결정되죠, 기분이. 네. 그래서 그날 가서 확인하고 막 그때 그날의 기분이 결정되죠. 화장실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보통 다이어리를 저녁 9시에 써야 되잖아요. 저는 오전 9시에 썼습니다. 아, 예. 빨간색, 파란색 펜 2개 가지고. 예, 예.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더 심해졌어요. 비트코인 하시니까 이제 밤에 잠도 안 자시고, 뭐 잠도 안 주무시고 막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커서 좀 리스크가 있다. 그렇다면은 수익성이 좀 나쁘거나 리스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은 좀 높은 돈을 덜 벌고 더 벌고의 차이지만 그래도 부동산 투자하시면 좀 벌었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골라서 좀 덜 떨어지고 좀 앞으로 그래도 좀 유망한 곳으로 옮겨놓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수익성도 확실히 보장돼 있는데 네. 리스크도 없다.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아주 이상한 걸 사지 않으면 대체 그래도 투자보다는 좀 적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적지 않을까. 네. 요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또 뭐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네. 안정감도 아, 없고. 그러니까 네. 저랬었는데 네. 시장이 저랬었다는 거를 인정을 하지만은 네네. 지금은 위험이라는 건 크게 보면 두 개인데 하나는 높은 가격의 상승 하락이 있는 경우 가격이 진폭이 작은 경우 위험이 좀 적다고 하고 진폭이 크면 좀 위험하다고 하고 개인들 기준으로는 위험하다는 거는 원금 손실이 있는 경우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자산시장 관점이든 원금 손실적 관점이든 부동산이 예전엔 진폭도 좀 적었고 올릴 때는 좀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감내하는 수준이었는데 22년 실거래 지수가 20% 하락을 했고 개별 단지 기준으로는 40%씩 빠졌는데 네. 이거는 거의 주식이거든요. 수도권이라든가 지방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순간 이제 주식 같은 수준의 낙폭을 단기간에 갖게 되면서 주택을 주식처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네. 주택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주식이 된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도 주식화 돼가고 있다. 네, 22년 4월부터 8월에 동탄 쪽에 그 실거래가를 조사 분석할 때 부동산이라는 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사면 한 9년 정도 갖고 있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통계거든요. 네, 평균적이죠. 네, 평균적인데 근데 그분은 이제 한 4개월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같은 호수였는데 4월에 매수하고 8월에 매도를 했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좀 따라붙고 그다음에 하락하면 좀 안 하는 걸 보면은 이것도 전형적인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인데 그래서 그냥 부동산이 저는 이제 완전 주식됐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쏠림도 이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쏠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 3, 용산 같은 그런 소위 서울 25개 구에서 6개 구에서 7개 정도로 과쏠림이 있고 네. 주식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면 다른 주식이 꼬라박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고급지네.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네네네. 그런 거가 지금 서울 부동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에.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자금을 다 빨아들이니까 다른 지역에서 전혀 회복을 못 하고 있고 네. 거래 자체는 되게 주식화됐기 때문에 과거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냥 대세 상승하던 그런 평온한 누구나 그냥 갖고 있으면 다 적당히 벌고 하는 그런 시기가 좀 아닌 게 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분의 양상이 부동산도 어차피 리스크를 떠안는 건 분명하고 안전성에서도 뭐 주식과 매한가지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네. 아, 요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다르십니까? 부동산이 주식화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전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뭐 이따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이건 정책 때문에 전 그렇다고 보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아까 30~40% 막 빠졌다고 하셨는데 네. 부동산은 보통 그런 그 대폭락 시기가 네. 한 10년, 15년에 한 번 정도 오거든요. 근데 주식은 거의 매년 와요. 그거 맞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 어떤 강의를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이 저 미국 주식 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막 있었어요. 저한테 네네네. 이렇게 반박을 하신 거였죠. 그래서 제가 언제 투자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2013년부터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2013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한 20~30% 지금 벌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2021년, 뭐 22년 초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거의 30~40%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나스닥 지수가 34%인가 빠지거든요. 네. 순식간에. 네. 그래서 그때 미국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셨던 분들이 다 잃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지금 돈을 벌고 계시는 겁니다. 대다수의 지금 미국 주식들이 순식간에 막 지금 20%, 30%씩 막 빠지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대폭락이 오는 투자처. 그리고 매년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아침 8시 55분에 막 마음을 졸이는 투자. 일반인들이 뭐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혹시 주식 투자하시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최 대표님께서는 전문가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되게 공감하는 멘트인데 네. 뭐 제가 잘한다 남이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주식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느꼈던 경험은 사람은 이제 투자를 잘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네, 그렇습니까? 네, 위험 회피 성향이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사람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같이 했을 때 또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심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개인들이 이거를 심리적으로 갖추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도 네, 있고. 그래서 개인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완화해가지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유튜브 씬이 퍼지면서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막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태익 대표 얘기한 것처럼 아침에 화장실 가고 이제 주식 보고 3시 반까지 이제 주식 봤다 3시 반부터 코인 보고 금요일에 좀 정리하고 그래서 그만하세요. 제 코인 일기를 봤다가 왜 자면서 읽으세요? 잠중에 또 코인 보다가 이제 월요일 될 거니까 일요일 밤에 또 처분을 해야 돼요. 일요일 밤에 또 처분하고 월요일엔 또 사고 네. 이러면서 거의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편안한 거는 그래도 실거래가 매일매일 뜬다고는 하지만은 거래 빈도도 작고 실거래 노출 빈도도 작으니까 그런 가격 흐름으로부터 좀 개인들이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게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너무 위험하게 하시기보다는 주식을 하시더라도 변동성 너무 높은 주식을 하기보다는 지수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폭락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반박으로 지금 주식 대폭락은 1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 이제 공감을 좀 어느 정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20% 이상 큰 조정이 있을 때 저희가 뭐 침체나 아니면 큰 하락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정도는 3년에 한 번 찾아오고요. 국장은 좀 더 자주 오는 것 같고. 네, 국장은 좀 더 잦고 네. 네. 해외 네, 미장은 3년에 한 번 정도 찾아오고. 미장도 3년에 한 번 찾아온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가 또 있습니다. 그 매년 어쨌든 꾸준하게 연간 단위로 적립을 하게 되면은 국장조차도 손실 구간이 없습니다. 매년 일정액을 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조금 어필 드리고 싶고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결국은 그걸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한 번에 뭐 다 투자를 한다거나 특정 시점에 다 매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자산의 변동성이 너무 커질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분산 매입하고 분산 매도하고 그다음에 뭐 손절 같은 거 칼같이 잘 지키면서 자산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부동산이 뭔가 공부할 게 좀 적어 보이긴 하는데 뭔가 벽은 더 높은 것 같고 아주 많은 양의 시드가 필요하잖아요. 한 10배 이상은 차이 나지 않을까요? 뭐 사실 더 난다고도 볼 수 있는 게 네, 주식은 그쵸. 1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지만 네. 뭐 부동산은 100만 원으로 투자하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이
반대로 이제 이 벽이 높다 보니까 네. 젊은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청년 세대, 특히 이제 미혼인 분들은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어떤 욕구도 좀 낮으시고 그리고 네. 뭐 어차피 난 뭐 원룸 살아도 돼 이러니까 이제 대체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가 있고, 근데 아이도 이제 갓난아이가 아니라 한 6살, 7살 아니면 한 10살 넘은 친구들이 아이가 이제 있다면은 집을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김하은 아나운서도 계속 집 사야 된다고. 예. 이게 집이라는 게 어찌 보면 필수제다 보니까 네. 특히 아이가 있을 때 가장 문제예요. 왜냐면 이 물론 전월세로 이제 계속 살아도 되지만 이 남의 집에서 이렇게 뭔가 좀 불안함이 좀 있거든요. 또 언제 막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계속 이사를 가야 되는 돈을 또 불편함도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네. 근데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이자가 딱 정해지고 근데 원금 얼마 갚으면 되고 우리가 뭐 힘들지만 아껴서 모아서 잘 이걸 버틸 수만 있다면 네. 우린 여기서 살 수 있을 만큼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진짜 내 집이 됐구나. 이런 그런 안정감도 되게 커요. 네. 제가 하나만 좀 예를 들면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엘리베이터 타셨을 때 네. 혹시 그 관리소에서 붙이는 안내문 읽으세요? 읽긴 합니다만은 잘 별로 관심 없으시죠? 예, 그렇게 뭐 자세히는 사실 보지 않죠. 이게 자가에 사는 사람하고 전월세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네네. 뭐냐면 이 자가에 살잖아요. 그러면 관리소가 뭘 하는지, 네. 뭐 여기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해 하면서 약간 우리 동네 내 집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그렇군요. 근데 전월세를 살면 아무래도 우리 또 어디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불안감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터를 잡고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뭔가 우리 가족의 인생, 미래를 좀 설계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부동산이 시작이군요. 이게 꼭 투자를 떠나서 어차피 사야 되는 거라면 네. 너무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산다라는 것도 그것 자체도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 거죠. 어차피 하긴 해야 된다. 네. 할 수 있는 선에서 제일 좋은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건물 몇 개 있는지 숫자로 좀 건물로? 예, 예. 네. 부익남 회장님과 함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 질문 하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개천에서 욕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부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말도 있고요. 부동산으로 신흥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아직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 있다 없다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있다. 없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있다라고 보셨고요. 네. 그게 부동산이라고 바라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일반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전제를 좀 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전문가들은 저는 그리고 이제 재능이 있는 이런 분들은 저는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게 훨씬 더 대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능이 있는 분은 뭘 해도 되죠. 네, 근데 왜냐면 네. 이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렇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대출을 안 받아도 사실 뭐 내가 잘만 투자하면 1년에 뭐 2배, 3배 버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주식, 코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빠른 건 없다고 봐요. 반대로 얘기하면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결국에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냐? 제 생각은 그래요. 변동성이 낮은 어떤 투자처, 근데 장기적으로는 천천히 올라가는 네. 그런 곳에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그걸 감내하면서 가는 게 그나마 저는 버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으니까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집은 어찌됐든 간에 내가 거기서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팔고 전월세 가도 어차피 비용 나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거면 내가 여기서 살면서 대출이자 내면서 그냥 여기서 버티다 보면 뭐 변동성이 좀 적으니까 그리고 천천히 또 우상향하는 것도 있으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가 이제 저의 생각인 거죠.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내가 살 수 있다. 네. 이런 가장 큰 장점이 있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봤던 분들 중에서 이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생활 하실 때 되게 좀 힘들어하시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부동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서 이제 실거주를 딱 하시잖아요. 만약에 금액이 된다면. 네, 만약에 네. 된다면 그럼 그때부터는 오히려 약간 본업을 또 열심히 하세요. 오히려 좀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뭔가 숙제 하나 끝낸 느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네. 소액으로 투자가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집 하나 살려고 그러면 뭐 못해도 막
3억, 5억, 10억 있어야 된다고들 하니 네. 그게 문제인데 그 소액에서 어떻게 불려나가는지 그게 또 네. 그것도 부동산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지금 정책이 네. 이 다주택자를 하면 안 되고 이제 뭐 똘똘한 한 채만 사라 이러고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소액 투자 이런 것들은 뭐 비싼 서울보다는 지방이나 이런 데들이 좀 더 할 수가 있는데 네. 다들 좋은 거 한 채 사야지 하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 거 막 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에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 기회가 없어졌어요. 제가 옛날에 투자하던 때만 해도 지방에 집을 사거나 서울에 집을 사거나 뭐 열채를 사거나 뭐 어떤 규제가 없었거든요. 네. 워낙 그 부동산 시장이 막 암흑기로 가고 있어서 네네. 다 규제를 풀었었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규제를 막 하고 있다 보니 당장은 그런 기회가 없지만 저는 이런 규제가 영원할 수는 없다고 보고 조만간 또 다른 어떤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소액으로도 충분히 내 집 마련도 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해서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신흥부자 나올 수 없다를 골라주신 최 대표님. 그러면 최 대표님이 신흥부자의 마지막 주자신가요? 아니 저는 그 질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네네네. 신흥부자는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올 거고요. 네. 부동산으로 그 신흥부자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에 제가 없다를 든 것 같습니다. 아 부동산으로는 안 된다. 네, 지금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신흥부자가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 네. 이들이 본인들이 부자가 되면서 트로피 성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더 많지 부동산을 사서 그거를 시세 차익을 내면서 이제 신흥부자가 되는 경우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예전보다 그 소득 부자들이 많아진 거는 소득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업도 소득이고 근로도 소득이라고 보면은 그렇죠. 과거에는 뭐 좋은 직장 갖고 회사 다니면서 높은 연봉 받고 이런 소득자들만 많았는데 네. 지금은 예를 들면 화장품만 하더라도요. 또 우리나라의 인디 브랜드가 4만 개 정도나 되고 네. 그중에서 한 2,000개 이상이 올리브영에 입점을 하고 입점된 브랜드들이 매년 몇백 개씩 M&A가 되니까 기저에서 또 매출의 10배, PSR 10배 정도로 M&A가 된다 치면은 네. 매출 100억짜리가 1,000억에 팔리는 건데 전체 가치는 1,000억이지만 대주주한테는 세후로 300개 정도를 만들어준다 하면은 이렇게 엑시트를 하고 트로피 아파트를 사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 화장품 씬만 해도 이 정도로 많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그런 신흥 소득 부자들은 매년 많기 때문에 점점 이제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이런 창의적인 직군들에서 부자가 되실 분들은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예전에는 저도 만났던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그런 부자들이 부자가 어떻게 됐냐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네. 지금은 다른 거에서 부자가 되셔서 부동산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X라고 했습니다. 그 다른 게 이제 주식 및 코인, 사업 뭐 이런 부분이군요. 투자도 있지만 네. 투자로 부자가 되신 분은 꽤 적은 편이고 사실 전 세계 최고 부자를 보더라도 네. 버핏 같은 분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버핏도 본인 사업하시는 거에 가깝고 네. 그리고 사업가들이 대부분 다 부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신흥 부자들은 주로 신진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이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 같고요. 이들이 그냥 비싼 집을 사다 보니까 이 쏠림이 좀 더 증폭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리그에 끼게 되면은 직장인 소득으로 정말 따라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처분하기도 어려우니까 매도하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리그를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이고요. 아니 그럼 최 대표님 주변에는 뭐 주식이나 코인으로 약간 좀 쪽박 아닌 쪽박을 쳐서 부동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저는 아니고요. 아니 제 주변에는 저는 여의도에 오래 있었으니까 네. 여의도에는 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계신데 또 패자는 말이 없다고 이제 주식으로 많이 돈을 잃으신 분들은 말이 없지 엄청 많습니다. 이제 그쵸. 쌓여 있거든요. 네. 쌓여 있고 네.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지난 2010년대를 생각해 보면은 부동산 사서 잃었다는 사람은 없고 없죠. 다만 22년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시장이 양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22년 이후부터는 이제 부동산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고요. 다만 주식으로 큰 돈 번 사람보다는 저의 체감적으로는 한국장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주식하면 박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은 박복해져요. 네네. 박복해지고 네. 근데 요즘 미국 주식을 하면은 조금 덜 박복한 것 같아가지고 네. 미국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이 좀 많아진 것 같고 네. 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나고 바로 가지 않고 저랑 네. 이야기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뜨거운 논쟁 잠깐 캄다운 하시면서 이제 정말로 투자로 돈을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부익남님, 부동산 투자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 최 대표님 말과 이제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불패가 아니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은 불패가 아니라 불패인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10년 동안 집값이 하나도 안 오른 동네들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뭘 사든지 다 돈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 샀다가 손해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항상 말합니다. 연봉의 한 최대 10배 정도가 내가 갈 수 있는 집이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 이상은 차라리 요거 하나 사놓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뭐 대체 투자를 하시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지금은 맞다고 봐요. 왜냐면 가장 지금 문제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은 그 똘똘한 한 채만 사라. 다주택 하지 마라. 해가지고 다 올라가는 데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반대로 똘똘하지 않은 아파트들은 지금 빠진 상태로 계속 이러고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언제랑 똑같냐면요. 2004년, 6년 그 버블 세븐이라고 네. 20년 전에 딱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버블 세븐. 네, 그때도 일산, 뭐 평촌, 분당, 강남 3구, 뭐 목동 해가지고 정말 살기 좋다는 동네들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네. 나머지 동네들이 다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7개 지역은 너무 과열이니까 버블 세븐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네. 그게 왜 그랬냐? 그때도 똑같이 다주택 규제가 엄청 강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야, 우리 동네 하나도 안 올라가는데 저기 7개만 올라간다고 하면서 막 한탄하고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06년에 이 소위 말하는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 뭐 도봉구, 강북구 이쪽이 순식간에 20% 이상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따라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약간 그런 시장의 좀 직전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으로 너무 한 채를 강조하니까 벌어졌는데 아마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고 과거 사례를 보면 다시 또 이런 규제가 좀 풀리거나 한다면 네. 저는 다른 지역들도 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너무 뭐 돈이 뭐 적다고 해서 난 절대 내 집 마련 못해 이런 생각보다는 뭐 준비할 건 준비하면서 좀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죠. 오히려 지금 과열돼 있는 그런 지역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끌고 간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추격 매수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 거를 좀 말리는 편인데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올라가니까 사고 싶은. 네. 아.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려고 하시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확실히 올랐으니까 약간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죠. 아, 저거는 더 갈 거야라고 사시는데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지금 횡보하거나 뭐 이렇게 별로 안 올라가 우리 동네는 뭐 끝났어라고 하는 동네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약간 또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막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3억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구성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동산에서 3억은 사실 충분한 돈입니다. 충분한 아, 그렇습니까? 돈인데 이게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모자라요. 왜냐면 서울 아파트가 지금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 언저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경기도권으로만 내려가도 한 5, 6억 정도로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정책 자금이라고 해서 뭐 소득이 낮으시면 뭐 5, 6억대, 뭐 아이를 출산했다 하면은 9억까지도 이 저리로 대출을 좀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한 3, 4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내 집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세요. 아. 그러면 어디를 사야 될까가 문제인데 네, 그거를 좀 알고 이 싶습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를 이제 나눈다면은 네. 경기 남부권을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보고요. 아, 북부보단 남부가 더 유명하다. 남부에서도 수원이나 하남 이런 곳들은 2, 3년 전에 공급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 전세가도 좀 휘청휘청하고 네. 매매가도 좀 이렇게 빠졌었는데 이제 공급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당분간은 또 공급이 많이 없거든요. 네. 이런 곳들이 딱 지금 말씀드렸던 한 뭐 6에서 한 9억 사이대로 집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돈이 조금 부족하시다 그러면 25평 사시면 되는 거고 돈이 좀 여유가 있다 나는 좀 가족이 많다 그러면 30평대를 사시는 거는 저는 뭐 지금 막 손해를 볼 확률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이득을 볼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분당 쪽은 오를 만큼 올랐습니까? 분당은 좀 많이 올랐죠. 그래도 왜냐면 워낙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네. 이번에 이제 뭐 재건축한다 하면서 또 약간 기대감에 좀 오른 것도 있어서 뭐 그 동네 꼭 실거주 하셔야 된다 하면은 뭐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네. 투자 목적이다 아니면 나는 어느 정도 뭐 장기적으로 보겠다라면은
좀 덜 오른 지역들도 많으니까 그런 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억으로 경기 북부보다 남부, 네. 뭐 수원이나 하남 쪽 입력이 다 됐습니다. 3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니다. 네. 어떻게 구성하시겠습니까? 2억은 그 부동산을 마련하시는 데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억은 해외 주식을 뭐 배당 나오는 이제 고배당 주식이나 모기지 리츠 같은 걸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로 배당이 나오니까. 네. 먼저 2억의 경우에는 제가 또 요즘 출산율에 많이 꽂혀 있어가지고 네. 경기도에서 어쨌든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화성이고 화성이 동탄이 있는 데인데 네. 동탄 1이나 동탄 2 같은 경우에는 그쪽 클러스터가 용인이랑 수원이랑 묶어 보면은 인구 30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한 클러스터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뭐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로 안 좋긴 하지만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직장이 많고 그리고 버스를 타봐도 사람들이 되게 젊어요. 네. 제가 동탄 가서 항상 느끼는 게 20년 전에 서울 올라왔을 때 그때 버스 탔던 느낌을 동탄에서 요새 느끼거든요. 굉장히 네. 프레시한 느낌을 많이 네. 받으시는군요. 그리고 동탄 1이나 동탄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평대도 아마 LTV 70%를 받으면 2억으로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고 그 동탄 역세권에 있는 고가 주택만 불가능하지 네. 이제 그 남동탄이든 이렇게 거주할 때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프라 충분하고 그리고 1억은 해외 주식을 하시는데 개별 주식을 하시기보다는 요즘에 고배당을 주는 그런 주식들이 많아졌습니다. ETF도 많아졌고 네네. 그래서 이런 배당 성향의 ETF로 배당 수익률 8% 이상을 찾으시면 그것도 많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 받으면은 아마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다 해칭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산배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대체로 나왔긴 하지만은 부동산을 하지 말고 대체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자기가 주거 안정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주거 안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 그 다음부터 불려 나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는 뭐 번 걸 가지고 또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단을 밟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할 투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억으로 동탄 네, 2억으로 쯤이 6억까지 사시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네. 6억 원 언더로 1동탄이든 2동탄이든 찾아보시면 많을 것 같고 수원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안양 같은 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왕 마찬가지. 그쪽 일대가 경부 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반도체 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조금 생성이 되고 있는 데고 그리고 사실 아까 버블세븐 얘기도 하셨는데 버블세븐 얘기하던 2004년대는 그 지역들이 다 신축이었습니다. 신축 10년 차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초창기의 모습을 갖고 가는 게 좋은데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나. 흐름이 그래도 좀 바뀌고 있다. 여러 군데로 조금 더 분산하자. 분산할 수 있고 국내랑 해외로.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역보다 또 다른 데로 돌리면은 뭐 부동산도 또 저는 합리적으로 출산율 높은 데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사람들이 출산율 높은 데를 찾다가 서울이 출산율이 낮지만 네. 학교가 많은 학군지 중심으로 너무 돈들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서 왜곡이 큰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거꾸로 이제 경기권 안에서도 뭐 합계 출산율 1명 정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니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최 대표님께서는 부동산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3억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2억을 동탄에 집을 사고 1억으로 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은 그 2억은 뭐 한 2억 5천 돼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1억은 한 3억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3억으로 그러면 어디 살아야 되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주거 비용 해지는 어느 정도 해야지 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이 너무 달랐다. 그럼 100달러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안 달랐는데? 너무 일치됐는데? 그럼 1달러입니다. 하나, 둘, 셋! 20달러. 저 1달러입니다. 우리 최 대표님 1달러 예상했고 아. 오히려 많은 액수를 들지 않을까 했는데 아닙니다. 저 그냥 오늘 결론은 동탄 사면 될 것 같은데요. 끝에서 생각이 많이 합쳐졌습니다. 네. 합치가 되셨군요. 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부동산으로 이제 합쳐진 것 같습니다. 동탄 쪽으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뭐 힌트를 어차피 경기 남부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거기 유망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태세프님이 말씀하신 것도 네. 결국에는 너무 올인해서 무리하지 말라는 거지. 네네.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저는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서 네. 저는 뭐 마음이 아주
같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저는 이거는 아까 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네. 그 키의 차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깨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정태익 대표는 배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깨와 배꼽이 한 20cm보다 좀 더 큰데 그 정도 차이는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차이가 조금 있었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어떤 비슷했던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나머지는 80%가 비슷했다는 거니까 80%는 비슷했다고 생각해서 많이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생각이 달라 부동산 투자와 대체 투자에 대한 두 전문가의 생각은 아주 많이 다르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균 한 10.5달러, 예, 10.5달러 달랐습니다. 치열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